자, 지금부터 인문지문 5지문 지문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지문이 제일 어려워서 첫 번째 지문이 좀 설명할 게 많고,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출제 포인트 이쪽에다가 필기할 것도 많은데, 나머지는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유서, 중국 유서와 조선시대 유서 비교하는 거, 뭐 실학자들이 유서를 쓸 때 그 서양의 학문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나, 어떻게 받아들였나, 별로 할 게 없어요. 얘도 그렇고 북학파 대부분 아시니까 이 박제가와 이동무의 차이 뭐 이런 건데 간단하게 나머지는 할 거고 첫 번째 지문이 제일 어려우니까 첫 번째 지문을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보고 오시면 제가 문자로도 카톡으로 할 건데 꼭 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인문지문을 수업 시간에는 문제 위주로 좀 해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좀 문제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너희 반응 보고 하지 뭐 그거는. 자, 1달러 이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라는 사람이 지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시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게 있고 지식 중에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확실히 관련이 있는 뭐 경험에 의존하는 나오지만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참이라는 것을 검증해야만 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두 가지 분류로 한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경험과 무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수학적 지식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1 플러스 1 간단하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 그럼 정말 1 플러스 1이 2인가? 경험이 이제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경험주의, 실험, 관찰, 검증 뭐 이런 걸로 검증하는 건데 실험이나 관찰로. 근데 뭐 물 1리터 갖고 와봐. 또 물 1리터 갖고 와봐. 그래서 물 1리터랑 1리터를 합쳤더니 2리터가 아니라 1.9리터네? 중간에 물 어디로 갔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1 플러스 1이 1.9인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검증 안 하잖아요. 뭐 실험으로 쉽게 바뀌지도 않고 실험 결과로 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경험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경험과 무관하게 보통 참인 그쵸? 논리적 지식은 우리 저번에 했던 모순 그 명제 모순 관계 반대 관계 다루는 그 가능세계 했었죠. 그거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 Q라면 Q이다와 같은 논리적 지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만약 Q라면 Q이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 지식이 있다. 만약 이영나가 여자라면 이영나는 여자다. 근데 얘는 문장 자체로 뭐 만약 이영나가 여자라면 이영나는 여자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뭔지 알겠죠? 관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경험과 무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 지식은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죠.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다. 뭐냐면 과학적 지식 아시잖아요.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게 어떤 가설이 있어요. 여기 나온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새로 발견된 금속 M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예측을 끌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다 라는 가설로부터 예측을 끌어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게 금속 앱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이 정말 과학적 지식이 되려면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험, 검증, 관찰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고 본 거죠. 과학적 지식은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게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눴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디테일을 잡아보시면 뭐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이 지식의 종류를 나눴는데 여기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 누적되는 어떤 가설이 누적되는 그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 조금 달라. 자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냈을 때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예측이 맞으면 이 가설이 맞다 이렇게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이 틀리면 틀린 거고 일단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여긴 안 나오지만 뭐 반증되지 않는 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증 틀리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한 반증이 나오지 않는 한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약간의 미시적인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측이 맞으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좀 잡아두시는 게 좋죠. 이런 종류의 정보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됐죠? 나눠지는 거. 자, 근데 이제 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콰인이 이달락의 맨 끝에 총체주의라고 나오죠? 총체주의자인데
이거는 다시 말을 하겠지만 이 글은 사실 끝까지 읽은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콰인이 총체주의의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 총체주의라는 어떤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걸 알면 사실 이 글이 거의 다 이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총체주의의 주장이 뭐냐면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야, 가설로부터 예측이 논리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예측이 가설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설로부터만 나온다고 한 게 저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인데, 그러니까 가설로부터 예측이 나왔는데 가설에서만 예측이 틀리면 가설이 틀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콰인이 총체주의자로서 주장을 뭘 얘기를 했냐면, 아니 가설로만 예측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면은 가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기 이달락에 나온 것 같은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실의 조건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 조건, 실험실의 조건. 그 다음에 기존 지식이라는 거. 금속이 원래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을 다 합쳐야 논리적으로 예측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이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측이 만약 틀리잖아. 예측이 틀렸어. 그럼 원래는 저 논리 실증주의자랑 쿠퍼는 예측이 틀렸어. 가설에서만 나왔어. 그럼 가설이 틀리다. 버려. 가설 버려. 틀리는 거니까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콰이는 근데 가설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 지식도 있고 여러 조건도 있는데 예측이 틀렸다고 가설만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여기 제가 써놨지만 기존 지식, 여러 조건 체크도 해놨죠? 이런 것들이 모든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측이 틀렸어. 그럼 보통 가설이 틀렸다고 해. 근데 이제 콰이는 글쎄 가설이 과연 틀렸을까? 가설 말고 다른 것 때문 아니야? 기존 지식도 좀 틀릴 수 있고 여러 조건도 좀 틀릴 수 있고 좀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설을 살려두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총체주의자들의 주장의 의의가 뭐냐, 왜 그런 주장을 했냐, 예측이 가설론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기존의 뭐 여러 지식, 여러 조건 이런 것도 다 검증해야 돼, 이런 주장을 왜 했냐, 이걸 이해하면은 이 글을 50% 이상 이해했다, 한 70% 이해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그게 뒤에 나오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나오는데 바로 어떤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입니다.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가설을 살려두려고. 왜냐면 가설을 살려둔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가설이 되게 효용적인, 그러니까 이 가설이 입증만 되면 지금까지 설명 못했던 되게 많은 과학적 지식들을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설을 그래서 검증만 해서 얘가 진짜라는 것만 알아내면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가설로부터 나온 예측이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설만 맞으면 다 설명되는데, 그럴 때 이제 총체주의자들이 약간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가설이 되게 효용성이 있으니까 살려두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측이 틀렸다고 가설이 틀린 걸까?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은 가설 틀리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기존 지식이나 조건이 틀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책임 전가하듯이 가설 하나 살려두려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가설이 굉장히 뭔가 실용적으로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체 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아까 말했던 논리 실증주의자랑 포퍼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식의 종류를 이제 명제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무관한 지식, 그거를 분석 명제라고 하고,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지식,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지식을 이제 과학적 지식 같은 종합 명제라고 나눈 거예요. 뭐 명제가 뭔지는 아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분석 명제, 경험과 관련 없이 늘 참인 명제는, 아이고 이런, 지워버렸네. 어디 갔지? 너네 필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됐나? 경험과 무관하게 참인 명제의 형식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썼죠? 동어 반복 명제가 있고요. 약간 논리학적인 거죠. 논리학적 지식. A는 A이다. 총각은 총각이다. 이런 건 어떤 경우에도 참이라는 거예요. 경험과 관련이 없죠. 무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콰인이 딴지를 건 건데,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도 분석 명제로 들어간다. 얘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 그러니까 총각은 총각이다. 그러니까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것도 이제 분석 명제로 들어간다.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이 되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이 잠깐만, 이 2번
두 번째 유형, 분석명제의 두 번째 유형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했는데 얘네는 결론만 일단 얘기할게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별건 아니고 순환론적 오류에 빠진다는 거야. 분석명제의 두 번째, 제가 숫자 있었죠? 두 번째 유형은 순환론적 오류에 빠진다. 그러니까 순환론적 오류가 뭔지 아시면 좀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신은 있다. 왜? 신이 있다고 성경이 써 있거든. 그럼 그 성경은 누가 썼어? 신의 말씀이야. 이렇게. 신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정당한 근거가 성경이야. 근데 성경의 정당한 근거가 다시 신의 존재에 의존한다. 이런 걸 이제 순환론이라고 해요. 순환론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콰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총각은 총각이다가 A는 A이다와 같은 이제 동어 반복 명제인데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문장이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걔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자랑 포퍼가. 왜냐면 둘이 동의어적 표현이니까. 왜 얘가 분석 명제가 될 수 있지? 즉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지? 왜냐면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어적 표현이니까, 동의적 표현이니까. 그럼 이제 콰인 또 물어보는 거야. 왜 동의적 표현인데? 언제나 바꿀 수 있으니까, 총각하고 미혼의 성인 남성은 언제나 바꿨을 수 있으니까, 환원 가능하니까. 근데 애초에 왜 환원 가능한 건데? 왜 얘네가 분석 명제야? 왜 둘이 항상 환원 가능해? 동의적 표현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왜 동의적 표현이야? 그랬더니 언제나 환원 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다 이해 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순환론적 오류에 빠졌다. 뭐가? 얘네가 말한 분석 명제의 두 번째 유형이요. 두 번째 유형이 순환론적 오류에 빠졌다라고 이제 콰인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 명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오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콰인이 정리하기를 분석 명제 개념을 부정한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경험과 무관한 명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잠깐 제가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할 땐 잠깐 스탑하고 생각도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물어볼 건데, 왜 콰인은 분석 명제 개념을 부정해야만 했는가? 왜 콰인은 총체주의자 콰인은 경험과 무관한 명제가 없다고 했어야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뒤로 가서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모든 지식을 뭐 중심부 지식이네, 이런 수학적 지식, 논리적 지식, 알겠습니까? 이런 경험적인, 사실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지식인데, 이게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없다고 해야 예측이 틀렸을 때 가설 말고 그 기존의 지식, 뭐 논리적 지식이라든지 수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부정할 수가 있거든요. 걔네를 부정할 수 있어야만 가설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콰인은 분석 명제와 같은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 명제든 논리적 지식이든, 분석 명제가 논리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러니까 논리적 지식, 수학적 지식 이런 건데 그런 거 없다. 경험과 무관한 명제가 없다라고 부정한 건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지식은 다 경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검증의 대상이 된다. 말은 걔네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그래야, 다시 말하지만, 가설을, 예측이 틀려도 가설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가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중심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경험과 얘네는 무관하다고 했고, 콰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무관한 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이 좀 경험과 멀리 있는, 좀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바로 경험에 의해 깨지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카인이 개념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중심부 지식은 경험과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게 잘 안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학적 지식이나 아니면은 논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끌어내려고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포가 말한 분석 명제, 알겠습니까? 경험과 무관한 명제, 무관한 지식을 부정한 거다. 알겠어요? 고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이 뭐야? 왜 부정했다? 분석 명제 개념 왜 부정했지? 왜 이거를 중심부 지식이라고 말을 바꿨지? 중심부 지식은 분석 명제와 달리 경험과 어쨌든 관련이 있고,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무관한 건 아니니까, 경험과 무관한 건 아니니까 수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최종적으로는 가설을 살아남게 하려고 한 거죠. 가설을 남기려고, 유용한 가설일 경우에. 됐죠? 그럼 다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콰인이 분석 명제 개념을 부정하고 자기가 다시 나눈 거야. 야, 지식은 말이야,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이런 거 아니야. 중심부 지식하고 주변부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내가 분류를 하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주변부 지식은 간접적으로 충돌하긴 해.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견고해. 뭐 경험 한두 번에 그냥 부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험이나 관찰. 근데 이제 주변부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해서 쉽게 참 거짓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라든지 관찰,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참 거짓이 판명 나는 애들인데, 그런 걸 주변부 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쉬워요. 가설로부터 예측이 나왔을 때 예측이 보통 뭐 실험이나 어떤 검증,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잖아요. 그래도 예측이 틀렸어. 예측이 틀렸다고 할 때 바로 사실은 사람들은 아예 주변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수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보통 가설은 주변부 지식에 가깝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설을 좀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좀 남겨두고 싶은데 예측이 틀려도, 이럴 때는 야, 중심부 지식도 경험과 무관하진 않아. 완전히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완전히 동떨어진, 서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지식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경험과 관련이 좀 있어. 아까 논리실증주의자랑 포퍼는 야, 분석명제하고 종합명제는 완전히 달라. 둘이 완전히 달라. 얘는 경험과 무관하고 얘는 경험을 통해서만 검증돼. 뭐 이렇게. 알겠어? 완전히 달라라고 했는데 콰인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중심부 지식도 수정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사실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인문지문은요, 이것도 일종의 유력인데, 보통 인문지문이 좀 쉽잖아요. 고1, 고2 수준에서는. 이제 고3 평가원으로 가면은 인문지문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경험상 그럴 때 너무 어렵다는 거,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는데, 보통 인문지문은 관점이거든요. 철학 인문지문은. 근데 뭐 얘가 이런 말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당연히 일상적으로 맞아 보이는 말에 딴지를 걸지? 약간 그렇게 전개가 될 때 어려운데, 그럴 때는 요령이에요. 맨 마지막 단락을 좀 먼저 읽고 보면은 이런 말 하려고 이런 목적 때문에 총체주의의 목적이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목적, 그런 주장의 목적성이 있거든. 왜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를 뒤집지? 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고 목적성을 찾으세요. 그럼 훨씬 잘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총체주의가 왜 콰인이 막 뭐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해가면서 막 경험과 무조건 무관하진 않고 뭐 왜 이런 얘기 했냐? 왜 예측이 가설로부터만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기존 지식도 있고 조건도 있고 가설도 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오달락이 나온 것처럼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예측 틀렸잖아, 이런 겁니다. 보통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만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알겠습니까? 되게 이 가설이 버리기 아까워. 그러면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한 거야. 가설 말고 다른 조건이나 뭐 약간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어떤 중심부 지식도 틀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살려놓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이 뭐냐면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일단 이거 오달락을 총체주의 주장의 유용성, 뭐 실용적 목적이 있었다, 이거랑 총체주의의 한계로 정리해 두시는데, 그쵸?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좀 감이 좋은 친구 하나 있는데, 감이 좋은 친구가 좀,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약간 보통 겹쳐. 감이 좋은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 정도의 감이면 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 콰인의 총체주의 한계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앞으로 돌아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감 좋진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걔가 애지간히 꼼꼼히 읽는 거야. 꼼꼼히 읽는 습관이 들으면 촉이 생겨요, 진짜로. 논리실증주의자랑 포퍼가 명제를 두 가지로 나눴고, 분석 명제를 잠깐만요. 분석 명제를 이게 동어반복 명제하고 동어반복 명제를 환원할 수 있는 명제로 바꿔서, 그러니까 형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석 명제야. 근데 콰인이 지금 두 개 중에 사실 분석 명제의 형태가 두 개인데 얘만 부정했잖아요.
동거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는 순환적 오류다. 분석 명제는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약간 지금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동어반복 명제는요. A는 A다와 같은. 네? 그렇죠. 뭐 총각은 총각이다. 이런 문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것만 반박하고 얘는 왜 반박 안 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문장의 총체주의의 한계의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다. 이제 그랑 비슷하게 논리적 형식에서 총체주의가 반박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 건데 아까 A는 A다도 그렇고 봐봐. A이면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해. P와 나P 동시에 성립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무모순율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무조건 참이라고 했잖아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렸고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요. 뭔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얘는 무조건 참인데 이건 경험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논리학의 그냥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정말로 경험과 무관하지 않느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논리학 명제로서 경험과 무관하게 늘 참이잖아. 그러니까 콰인이 말하는 그런 경험과 항상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과 관련이 있고 뭐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중심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문장이 있다는 거죠. 명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명제가 여기선 지식이니까 그게 바로 총체주의의 한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글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 듣고 꼭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런 것만으로도 제 설명 듣고 그냥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독해력이 진짜 좋아지는 글이니까 꼭 다시 읽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할 거예요. 뭐 총체주의 한계가 뭐야 라든지 그 다음에 총체주의 왜 이런 주장하는 거야? 왜 콰인이 논리 실증주의자랑 포퍼가 한 그 지식의 분류에 대해서 부정하고 왜 분석 명제 그 중에서도 분석 명제의 개념을 부정할까? 왜 이유가 뭐야? 그럼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총체주의자의 입장을.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뭐 5분 10분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할까 말까 하다 하는 거야 얘네는. 유서가 백과사전 같은 거죠. 다 읽진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중국과 조선의 유서가 있는데 약간 차이점 정리하시고 중국은 뭐 국가 주도로 했어 대규모로 했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념은 좀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 나온 유서는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나뉠 수 있다. 이 정도는 개념입니다. 이건 나눠지는 거니까 개념이니까 좀 잡으세요. 일반 유서 전문 유서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조선의 유서는 뭐 개인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작가가 그래서 편찬자가 미상이고 개인이 주로 하니까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사실 잘 보시면 조선의 유서는 17세기 전후로 나눠집니다.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전후. 그래서 전은 2단락, 후는 3단락. 그래서 후는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인데 여러분이 실학자를 모르질 않아요. 실학자는 뭐 실용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실의 개혁의 뜻이 있었고 다 알기 때문에 대땅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데 약간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부분에 좀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은 저술의 성격이 뭘까? 저술의 성격이 뭐야?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죠. 구체화돼 있잖아요. 이러한 게 저술의 성격이다. 꼭 나와요. 이러한 게 바로 저술의 성격이다. 그냥 정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지식 단순 정리를 넘어 끊고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한다. 이런 게 바로 저술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있지만 안설이 뭐야? 안설이 도대체 뭐야? 안설을 덧붙인다는 게 뭐야? 안설은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을 말한다. 이런 걸 안설이라고 한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앞에 구체적으로 풀어 쓴 말이 있으면 둘이 동의어적 표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고 뒤에 예를 들어 나글에서 이익의 이익 여기 나오죠. 이익의 책이 성우 뭐였는데 성우사설 맞구나. 이익의 책 성우사설에 저술의 성격이 있다. 그럼 저술 그냥 다 저술의 성격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라 가글에서 저술의 성격이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죠. 괜찮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얘네가 편찬한 유서는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관념적 사유 뭐 천리가 구현이 되어 인간의 본성이 뭐 착하고 천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심신수양 학문을 통해 뭐 구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를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도 알겠지? 그런 것도 공부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런 걸 의라고 하죠. 사달락에 의,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가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글도 약간 옆에 써놨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돼요. 조선시대 서학은 서양학문입니다. 서양학문을 실학자들이 17, 18, 19세기 이렇게 통시적 고찰이라고 해요. 시간 흐름에 따른 이거 나오죠. 문제에 나올 겁니다. 통시적 고찰인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건데 우리나라 조선의 실학자들이 그 서양 학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유서에 반영했나. 됐죠? 글쎄요, 제가 숫자 써놨는데 이 숫자는 그냥 정리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돼요. 숫자로도 쓰면서 17세기 이수광은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학자가 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복 유서를 썼는데 특징이 1.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했고 폭넓게 다 썼다 이거야. 지식을 망라했다. 그 다음에 자기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견해를 덧붙였다는 거는 저술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고 이렇게 숫자라도 써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로 나오는데 알죠? 뭐 주자학자들이 야 너 그거 성리학 주자학 아닌데 좀 심성수양과 관련 없는 거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을까? 이수광 입장에서 할 만한 얘기 고르면 그거밖에 더 있나요? 야 어떻게 주자학만 하냐? 주자학 말고 다른 학문도 좀 공부해야지. 멍청해지려고 그래? 이런 거 다른 학문도 해야지. 그치? 남 18세기 이익도 약간 이런 식으로 숫자만 성호사설을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학 지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 1번 기존의 학설의 정당화 배제의 근거 2번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서 상호 참조했고 그 다음에 3번 뭐 이런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대. 재분류.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 포인트 잡히시죠?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서 수용했다. 재분류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도 써놨는데 뭐 다 읽을 필요 없겠다. 그치? 수학을 지식 영역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좀 겹쳐. 재구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서 뭐 이렇게 3, 4 써도 되고 너희 머릿속에 뭔가 지식을 범주를 바꿨구나. 재구성했구나. 이렇게 했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으면 그냥 1, 2, 3, 4 말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이익의 성호사설에 저술의 성격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너네는 저술의 성격이 뭐였더라? 있네요. 그쵸? 지식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했다. 재구성했다. 이건 위에서 분명히 저술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규경은 약간 1.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했고 2. 뭐 서학 수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3. 처음 나오는 말이죠. 지금 얘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3. 서학 중국 원류설에 반영을 했다. 원류설을 반영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서학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를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아시잖아요. 저번에 했잖아요. 중국 놈들은 다 자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의 서학 연구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약간 그 중국의 서학이 중국의 원류를 두고 있다. 모든 건 중국의 기원이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서학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으니까 중국의 책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밑에 나온 것처럼 좀 서학의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서학 수용의 이질감 아무래도 익숙한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죠 중국이. 그래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듯 정말 중요해요. 이렇듯 위에서 말한 이규경의 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연구서를 활용해서 먼저 중국의 서학연구서가 뭐라고 뭔지 알겠죠? 서학을 받아들이는 그냥 수단이었던 거예요. 서학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서학연구서를 쓴 건 그건 수단인 겁니다. 매개적 방식, 매개 수단, 매개하는 문제 좀 이상한 얘기 하나 나올 거예요. 뭐
알죠? 뭐 중국의 서양의 학문의 진보성이 모두 중국의 기원을 둔다는 걸 뭐 증명하려고? 뭔 소리야. 그냥 유기견은 서학을 받아들인 거야. 자기 유서에서. 근데 그 방법으로 서학 연구서를 쓴 것뿐이고 중국의 서학 연구서. 근데 이제 중국의 서학 연구서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 중화관념. 그러니까 중화관념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중국이 짱이다 약간 이런 건데. 예? 저기 나온 서학 중국 원류설 이런 거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의 장점도 있었던 거예요. 수단으로서의 장점. 서학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의 장점인데 그걸 목적화하면 안 되지. 애초에 이규경이 그런 목적이 없었는데. 서학의 진보성은 다 중국에 있어서 이런 목적 없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얘도 여러분이 북학파를 다 알아요. 실학적 그런 입장이었고 18세기 북학파 고1 때 박제가 얘기 한 번씩은 박지원이랑 같이 듣습니다. 근데 뭐 박제가 이동무인데 얘도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읽었으면 돼요. 18세기 북학파인데 공통점이 있죠. 다 읽진 않습니다. 이거는 실용적 그 다음에 이용후생을 중시한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공통점을 좀 잡아주시고 이제 차이점이 중심이에요. 일단하게 보면은 차이점이 있는 건데 박제가와 이동무가 각각 청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제 차이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조금만 읽어보셨으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달락에서 얘가 특징이 이 글이 나데이 법비가 많이 나와. 구문이 이거 말고 얘 알겠지? 얘 말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또 그 보통 이렇게 vs 둘의 차이점 얘랑 달랐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입장 대조적인 입장을 전개할 때 먼저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나온 사람 얘를 설명하면서 박제가는 A처럼 안 하고 B처럼 했어. 이제 여기서 이제 박제가는 그냥 그 자체로 나대의 법비가 중요하거든. B였어. A가 아니라 B였어. 여기 나온 걸로 해볼게. 약간 이런 문장인데 단순한 현실 이게 단순한 현실이 그냥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객관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현실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생각을 아까 이덕무랑 차이점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덕무는 그럼 청의 현실을 약간 단순한 현실 약간 객관적 현실로 봤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박제가는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중화관념이 근데 박제가는 너네 오해하면 안 돼. 청나라에 있다고 했어. 명나라가 아니라 박제가는 중화관념 짱인데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데 그게 명이 아니라 청나라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청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실현된 나라로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이거 아니라는 거야. 유지하기보다는 그거 아니고 청나라의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같아져야 된다.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 근데 이제 나대의 법비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덕무는 그럼 이덕무는 조선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과연 삼달락에 야 이덕무는 평등견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짚을게요. 평등견이라고 해서 일단은 청의 현실을 되게 현실 그 자체 즉 객관적 태도로 보았고 청이라고 나 좋진 않구만 민생하고 좀 무관한데 좀 비판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청이 싫어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이분법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싫다가 아니라 뭐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싫고 근데 이런 걸 이제 평등견이라고 했는데 평등견이 뭐냐 하고 봤더니 여기 어딘가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양쪽의 가치를 인정했다. 둘 다 뭐 가치가 있어. 그 다음에 즉 청을 배우는 것과 그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은 사실 독자성이에요. 독자성. 뭔지 아시겠습니까? 독자성. 자기의 특징에 맞게 독자성. 알겠습니까? 청과는 다른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둘 다 인정할 수 있다. 청이 좋은 점 배우고 동시에 조선 사람은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거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여기 이달락에 나온 말로 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독자성, 나름의 독자성의 유지. 이거를 박제가는 싫어했는데 이덕무는 그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청을 배우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약간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훨씬 글이 잘 잡혀요. 그리고 항상 이런 구조로 가요. 다시 A와 B가 두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할 거야. 이제 1단락에서 그랬잖아.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 차이가 있어요. 뭐 두 학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학파나 첫 번째 입장을 설명할 때 얘를 얘는 이게 아니고 얘야. 자꾸 이렇게 이거 말고 이거야. 이것보단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 그 다음 입장은 아까랑 다르게 얘 말고 얘가 중요해. 아까 부정됐던 거 있지? 첫 번째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입장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글이 조금 더 잘 잡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등견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필기하는 거는 그냥 보고 싶은 영상 이렇게 스탑하고 보시는 거 알죠? 평등견이 뭐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덕무도 그런 평등견의 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는 그런 한계를 보였다는 거야. 뭐냐면은 모든 건 다 가치가 있어. 독자적 가치가 있고 뭐 청나라도 가치가 있으면 뭐 우리나라도 조선도 가치가 있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나 청나라 보면서 저것들 한족에서 벗어나서 한족 더 이상 중국이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 만주족처럼 바뀌었잖아. 머리 깎고 변발하고 막 옷도 딱 맞게 입고 아니 짜증나. 짜증나가 아니고 아니 비통해.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자기가 아까 말했던 평등견의 입장 모두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좀 벗어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글은 저는 앞부분은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발전을 많이 했다. 18세기 청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근데 제가 죄송한 게 글자가 하나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지문에도 빠져있고 문제집에도 빠져있는데 대외무역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빠졌는지 진짜 모르겠어. 발전입니다. 발전. 발전과 은의 유입은 그래서 청나라가 엄청 발전했다. 은 되게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고 통화가 생겼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항상 자본력, 유동성 이런 게 무역에서 중요하고 돈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교환해야 되니까 무역은 뭐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발전만 했냐? 19세기가 됐더니 망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내 수업 시간에 물어보려고. 문제적 분석인데 문제점 분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원인 뭐 아시죠? 뭐 인구가 증가했어요. 폭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원인이야. 인구 증가야. 근데 인구 증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문제점인데 얘를 읽을 때 인구 증가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원래 내가 안 잡아주려고 했는데 일단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져왔거든. 짝 맞추기 하세요. 인구 증가 나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했고 그래서 뭐가 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인구 증가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데 이거는 좀 물어보려고 뭐 이렇게까지 잡아줬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그쵸? 문제로도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있어서 통치자들도 좀 불안해했다. 됐죠? 자, 과거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쓴 게 없어요. 과거제, 과거제. 가글은 과거제의 합리성. 좋은 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다 과거제의 좋은 점. 잠깐 시간 드릴게요. 공정하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구 아들이야 이런 거 없이 익명성 바탕으로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누구나 좀 상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고 엘리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상관없이 관료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사회적 유동성 이렇게 계층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3단락에서 지식인 계층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 왜냐면은 시험 내용이 다 유교 경전이니까 주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왜 유럽에서도 야 과거제가 너무 합리적인데 귀족들은 자기 신분 세습하는데 과거제 봐 능력주의야 야 능력이 역시 짱이지 하면서 되게 안정적 통치가 과거제 때문 아닐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도 좀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이 따서 자기들도 뭐 시행을 해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글에서는 이제 과거제의 문제점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정리한 틀로 읽으셔야 돼요. 얘는 정확하게 과거제의 문제점 일단 정리해놓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능력 너무 지나친 능력 위주, 결과 위주, 능력 위주라서 뭐가 검증이 안 돼. 뭐 얘가 인성이 어떤지, 됨됨이가 어떤지, 실무 능력이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검증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너무 없어서 뭐 이 지역을 빨리 떠나서 승진해야 돼. 황제가 있는 쪽으로 승진해야 돼. 그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이 아니라 그냥 막 한 1년, 2년 사이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승진을 위한 결과만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해결된 그 제시된 해결책 두 가지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다시요. 제시된 해결책 두 가지를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요건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뭐 있어? 별것도 없어요. 여기 해놨잖아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냥 이거는 중요한 문장이라서 뭐 그냥 해놨어요. 예, 과거제의 문제점. 문제점. 충성심이 약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해결책과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에 법제 개혁론도 여러분이 유학의 어떤 특징, 왕도 정치 이런 걸 모르지 않고 이와 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 잠깐 얘기했을걸요. 기 관계가 뭐냐, 이기론, 여기 이기지묘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이와 기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다 해서 문제에 나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관념적인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걸 읽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는데 당연히 이와 기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그냥 정보야. 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지를 탁한 기지를 어떻게 바꿀까? 기지를 변화할 수 있다는데 그 기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세 가지인가? 세 가지죠. 잠깐만요. 거경, 국리, 역행 세 가지 맞네요. 세 가지라는 것도 알면 좋은데 숫자 써서 1, 2, 3 세 가지가 있다. 왜냐면 일치 문제로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열될 때는 개념이니까 어렵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죄송한 게 간의 개인데 인간의 개예요. 왜 자꾸 한 글자가 빠져있지?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제 질문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다 됐어요. 이기론하고 3달러까지 있었던 이기론과 그 다음에 나오는 법제 개혁론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대체 이기론을 바탕으로 법제 개혁론을 정당화시켰는데 법제 개혁론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이와 기의 관계야. 이기론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의 법제 이익 아니야? 율곡이 율곡이지 아까 이익이랑 헷갈려서 성우사설이랑 율곡이의 참 저도 잠깐 말하면서 헷갈립니다. 법제 개혁론의 근거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고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할 건데 여러분한테 먼저 좀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다면 어떤 방식이냐. 그래서 팁이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팁이 이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읽고 선왕의 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답이 될 거예요. 선왕의 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법제 개혁을 해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힌트 하나 더. 경국대전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경국대전 얘기 왜 나왔을까? 알겠지? 경국대전 얘기 왜 나왔지? 조동성은 얘기 왜 나왔을까? 이거랑 법제 개혁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참고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율곡이가 빡친 거예요. 야!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금 많이 걷는 법을 연산구 때 만들었는데 그거를 개혁하자 라고 했더니 그게 왕도 정치니까 했더니 백성을 위하는 정치 그랬더니 탄가노리 같은 신하들이 왜 고치지 마 세금 많이 걷어야 내가 잘 살지 약간 이런 마음은 숨기고 선왕이 만든 법이거늘 어찌 함부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에?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가 빡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킨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법제는 개혁해야지. 안 좋은 법은 개혁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까지 정리해 주세요. 확인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만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쵸?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